안녕하십니까. 증권호 24년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이후 하반기 이후에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3년에는 비교적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매매 수익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상반기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회사채 그리고 트레이딩 이익이 개선됐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다주 시중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 개선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3년 손익 개선세는 제한적인 모습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4년 또한 23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매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회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증권사의 주요 수익을 담당했던 IB 중 특히 부동산 금융이 부진함에 따라 눈에 보이는 개선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4년 증권업은 버티는 힘과 또 사업 기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현황을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나 경기 회복 기대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은 소폭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또 다양한 대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큰 폭의 수익성이나 아니면 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증권사들은 경쟁 환경에 더욱더 직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규제 측면에서도 봤을 때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나 아니면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걸쳐서 수익성을 큰 폭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정책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PF 관련해서 일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NCR 위험값 산정 체계가 아무래도 자본 규모가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유리하게 개편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소형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노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한 기업 M&A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은 대형사의 일반 개인 대상으로 한 환전을 허용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결국 자본 규모가 큰 증권사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업은 아시다시피 20년에서 21년에 적극적인 위험 임수로 피어그룹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수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20년과 21년에 올려놓았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거를 버티면서 수익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지금 전환이 되었는데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 같고 ROE를 큰 폭으로 개선시켰던 부동산 금융이 당분간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거와 같은 높은 ROE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영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커리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증시와 일거래 대금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업주가 폭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반도체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증시가 살아나면서 거래 대금이 양호하게 생각보다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23년 8월 말 기준으로 20조 원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거래 활동수 또는 실제 거래되는 주식 계좌도 증가했고, 예탁금도 소폭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9월 들어서 조정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는 소폭 더 회복되며 내년까지 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기업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2023년에 상당수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어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증시가 안 좋았을 때도 개인의 투자 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상장법인 개인 소유자 분포를 보면 18년 대비해서 2022년까지 꾸준하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0대 미만 개인 소유자가 18년도에 40만 명에서 22년도에 255만 명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젊은 층이 큰 폭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젊은 층 인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빈번히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을 조금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도에 크게 먹거리라고 할 게 사실 리테일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리테일 투자자 유입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의 자산관리 부분 2023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일단 2022년 9월에 레고랜드발 단기자금 시장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환매 러시가 이어졌고, 그 후에 소폭 회복이 되려던 찰나에 금감원의 랩신탁 조사가 시작을 하면서 그 가속도 빠지는 모양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감소세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 금감원의 집중 점검이 끝내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감원 검사가 끝나고 이런 전문 운영에 대한 수요가 회복된 이후에나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B 부분입니다. IB 부분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 여건이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회사채나 IPO 같은 전통 IP 부분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IB 수익의 절반 이상 차지했던 부동산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과거에 증자를 통해서 자본 규모를 굉장히 늘려놨기 때문에 자본을 활용해서 어쨌든 수익을 마련하기 위해서 IB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확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회사채 같은 전통 IB 시장 사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형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IB 기반을 확대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프리 IPO 투자 등을 통해서 IB 사업 기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부동산 금융 확대에 따라서 지금 채무보증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사의 지금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5조 원 수준인데 연체율이 한 17%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연체율이 높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채무보증입니다. 채무보증 같은 경우에는 22조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채무보증 한도 규제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자기 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이 소폭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신용 위험에 따라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산 건전성 분류로 봤을 때 고정이하 자산이 과거 3년 동안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최근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요주의 이하 자산까지 엄청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 자산 건전성 우려가 크게 확대가 됐고 있고, 내년에는 자본 완충력이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이수 표준을 살펴봤을 때 2022년 3월에 47.9조에서 올해 6월에 47.6조로 거의 이수포조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익스포저 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발채무로 구상되어 있어가지고 신용 위험에 따른 현실화 위험이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펀드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북미, 유럽, 상업용 오피스에 집중이 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3년 내 만기 도래가 70% 이상인 상황에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부실화에 관련된 우려가 더 점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S&D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채권 보유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2022년에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채권 보유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WM 사업이나 아니면 RP형 CMA가 폭발적으로 또 성장하고 하면서 채권 보유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큰
큰 채권 보유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운용 실적에 따라서 손익이 변동되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금리 변동에 따라서 결국에 증권사 영업 실적에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해지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백투백보다는 자체 해지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라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익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홍콩 지수 기초자산을 기반한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자체가 굉장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경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보증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 분야에서는 국외사의 자본 규모가 큰 국외사의 MS가 굉장히 크게 지속 유지돼 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데, 근데 시장이 비호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본 규모랑 사업 기반을 갖춘 대형사 중심으로 더욱 매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탁 수수료랑 자산관리 수수료는 물론이고 중소형사들이 비교적 수익을 가져갔던 채무보증 수수료 분야에서도 최근에 대형사 위주로 영업이 되면서 채무보증 수수료 부분에서도 대형사의 MS가 큰 폭이 확대되고 중소형사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자본 규모별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대형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지금 개정이 되다 보니 이에 따라서 증권사 체급에 따른 실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은 대형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사들이 더욱더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내년에 먹거리라고 할 게 뚜렷하게 없고 대부분 위탁 매매에 어느 정도 의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고객 대상의 차별화된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MTS 고도화는 몇 년째 얘기되고 있지만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타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층, 신규로 유입된 고객층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PF 우려에 따른 선제적 위험관리 확대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해외 부동산발 손실 우려가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본 완출용을 유지하고 대성 충당금을 쌓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입니다. 국내 증권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상품에서 차별화하기 사실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대부분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사업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다음 업황이 좋아지는 사이클에 대비해서 사업 기반을 재정비하고 그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증권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